오늘 제가 이 주제가 된 것은요, 손자병법입니다. 무슨 돈 버는데 손자병법인가 하는데, Do you know 손자병법? 오케이. 지금 이 손자병법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각국의 언어로 번역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손자병법은 19세기부터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체코어, 네덜란드어, 그 다음에 아랍어까지 번역돼서 나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 영어로 번역돼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번역하면 그만인데 왜 자꾸 번역하느냐? 해석하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니까 그래요. 또 영어 표현도 약간씩 다르고. 그런데 누가 그걸 보느냐 하면은 장수들이나 장군들이 보는 게 아니고, 장교들이 보는 게 아니고 기업 경영자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손자병법은 전장에서의 전략 전술뿐만 아니고 그것이 현재 비즈니스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GM의 회장 같은 분은 자기가 경영 영감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책이 손자병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손자가 살았던 시대는요, 태평성대가 아니었어요. 춘추시대입니다. 춘추시대. 춘추시대. 춘추시대는 약육 강식이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춘추시대. 춘추시대인데 이때 장수란 말이에요. 이때 장수니까 이때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그 당시 두 나라 제후국이 살아남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즈니스 세계라는 게 지금 현재 춘추 전국 시대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앞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뭘 하시든지 요 개념만 아시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승병 이길 승자입니다. 이 병은요, 고전에서 병은 여러 가지 의미로 씁니다. 병사라는 의미도 되고 무기라는 의미도 되고 군대 또는 전쟁 여러 가지 개념으로 쓰는, 여기서는 군대입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한다. 이기는 사업자는, 성공한 사업자는 먼저 성공해놓고 사업을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손자병법인데요, 손자병법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그게 최선이에요. 손자가 무슨 싸워서 이기자 그런 거 없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그런데 부득불 싸워야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겨놓고 싸워야 된다. 이겨놓고 싸워야 된다.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성공해놓고 시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뭔가 좀 무지하게 복잡하죠. 이런 도표만 나오면 벌써 머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고, 또 기하학 나왔네.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상관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암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우체국에 소포를 붙이러 갔어요. 소포를 붙이러 갔더니 우체국 직원이 저울에 달아보고, 할아버지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우표를 한 장 더 붙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이 사람아, 우표를 한 장 더 붙이면 더 무거워지는데 뭘 또 한 붙여.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걸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요게 성공 작전인데요, 군사 작전만 있는 게 아니고 성공도 작전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사업도 작전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작전을 세운다는 건 명확한 목표,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작전 계획이 있고, 작전 계획을 성공하기 위한 무기 체계라든가 병사의 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힘이 이렇게 합해집니다. 한쪽으로 힘이 합해져요. 이건 전체, 단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이게 힘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합해지면요, 두 개의 힘, F1, F2가 있으면 합력은 두 개를 그냥 합한 거예요. 이게 어떤 가계를 이루고 있으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싸우면은, 너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싸우면은 힘이 반대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이 약해져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떤 한 곳에 힘을 집중하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요.
비즈니스는 곧 전쟁인데요. 피를 흐리지 않는 전쟁이고 오히려 군사전보다도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애터미 사업, 즉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블루오션이자 레드오션이에요. 이것이 블루오션, 즉 아무도 경쟁이 없는 푸른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아요. 국민들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왜 그러냐면 과거 원죄가 많거든, 지은 죄가 많거든. 그러니까 지금 대자본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 들어오질 않아요. 옛날에 들어왔어요. 옛날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나라 5대 재벌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하도 욕 바가지를 얻어먹으니까 나갔어요. 여기서 돈 벌어봐야 그 욕 먹어서 이미지 깎이면 다른 데서 손해를 보니까 나간 거예요. 그러나 국민적 이미지가 이렇게 나쁘다는 것은 또한 레드오션입니다. 왜? 주변에 죄다 반대하거든. 가족이 반대, 친구 반대. 그래서 이 레드오션을 극복하고 블루오션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성공작전이에요. 바로 부자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것도 작전이고 땀을 흘려야 가능한 거지 아무렇게나 가만히 있는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돼. 치밀한 작전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정과 용기가 있어야 되고 강한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 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긴다? 천만의 말씀,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얼렁뚱땅 아무 계획서 없이 해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은 아무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네, 승병선승을 요게 지금 손자병법에 나오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데 무경칠서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 무경, 우리가 오경, 뭐 사서 오경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경이에요. 이 무가 다시 말하면 병서 중에 중국인들이 7개를 골라서 이것은 경의 수준이다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1번이 손자병법입니다. 1번으로 치는 게 2번이 오자병법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사마법이라든가 육도 삼약이라든가 공문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대첩을 하기 전에 필사즉생 필생즉사란 말 하신 연설을 했어요. 죽기 살기로 싸우면 살고 내가 반드시 죽겠다고 생각하면 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살겠다고 하면 죽는다. 그 말이 어디가 있냐면 오자병법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보면은 옛 병서에 이르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 병서를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용하셨어요. 승병선승. 이기는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이후 구정, 그 다음에 싸움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싸움. 이겨놓고 싸운다.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전쟁을 해보고 나중에 승리를 구한다. 자, 그러니까 성공하는 비즈니스맨은 먼저 성공해놓고 사업을 시작하고 실패하는 비즈니스맨은 사업을 해본 다음에 성공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비즈니스도 전쟁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왜 미국의 최고의 CEO들이 손자병법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99만 4천 명이 창업을 했다네요. 근데 망한 사람이 84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85%가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음식업은 94.3%가 폐업을 했고 소매업은 89.3%.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레드오션도 보통 레드오션이 아닌 곳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이겨놓고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니라 해놓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다른 나라는요, 자영업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OECD, 우리가 OECD 국가니까 OECD 평균 15.8%입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현재 근로자의 15.8%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얼마예요? 31.3%. 그러니까 선진국 평균의 2배예요, 자영업이. 이거 살아남겠어요? 레드오션도 보통 레드오션이 아니에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4년 반 만에 망하는 사람이 80%야.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은 5%예요. 그 다음에 현상유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이 15%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느냐? 지피지기를 못했다는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P가 뭐냐 하면은 시장 조건이나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성향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왜 당신은 자영업을 했느냐 보니까 80%가 뭐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할 것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했다 그러면. 그리고 창업 성공 가능성이 있어서 저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중에 5%만 성공한다. 정확하게 파레토 2080 법칙이 성립합니다. 여기서도 성립해요. 성공하고 살아남는 건 20%밖에 못 살아남아요. 왜 그래? 지피지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겨놓고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보면요, 50대 이상이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자, 그러면 이겨놓고 전쟁을 시작한다, 성공을 해놓고 사업을 시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을 추격하는 게 지피지기입니다. 지피지기란 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 말 모르시는 분 없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지피 이지기 일승일부. 상대를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그 다음에 부지피 부지기.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면 어떻게 된다? 매전 필때,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다시 말하면 싸울 때마다 재앙을 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비즈니스도 똑같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비즈니스를 해도 망하지 않는다. 반대로 다음은 부지피. 상대를 모르고 나만 알면은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다시 말하면 50% 망하고 50% 성공한다.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재앙을 받는다. 이게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지피지기예요. 지피지기.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지기가 중요하다. 나를 아는 것을부터 시작해야 돼. 상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기, 나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요 말 무지하게 어렵습니까? 무지하게 쉬워요. 이렇게 쉬운 말이 없어.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고대 그리스 신탁으로 유명한 델포이 신전의 벽에 새겨진 거예요. 이걸 소크라테스가 자꾸 인용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Know thyself. 그런데 소크라테스뿐만 아니고 그 당시 철학자들과 현자들이 입만 열면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단 말이에요. 특히 통 속의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 같은 양반도, 디오게네스 같은 철학자도 자신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남에게 충고하는 것은 매우 쉽다 그랬거든요.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말이 그렇게 많이 쓰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 자신을 아는 게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어렵다. 나를 알기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잣대로 평가하니까 그래요. 이걸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고 하는 잣대인데 자기 잣대로 평가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잣대로. 여러분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이 괴물이 강가에 사는데 여관을 했어요. 여관을 해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자고 가라고 해놓고 키가 큰 놈은 작은 침대에 눕혀가지고 침대 밖으로 나오는 다리를 잘라버리고, 키가 작은 놈은 큰 침대에 눕혀가지고 잡아 늘어가지고 침대 길이로 만들어서 죽여버리고. 요 괴물이에요. 요게 뭘 나타내냐 하면 인간은 자기 멋대로 잣대를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뭐라고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게 바로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현인들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나온 게 스워트 분석이라는 기법입니다. 스워트 분석. 이 스워트 분석은 1960년 70년대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스탠포드 대학 아시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미국의 포춘이라고 하는 경제 저널이 있습니다. 포춘에서 500대 기업을 매년 발표를 해요. 세계 최고 기업이죠. 지금 현재 포춘에서 발표하는 500대 기업에 우리 기업도 몇 개 들어가죠.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500대 기업이 어떻게 500대 기업이 되는지를 분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500대 기업이 됐구나 하고 거기서 결론을 얻었는데, 엘버트 험플이라고 하는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가 요 사람들이 한 것을 4개로 요약을 했어요. 분명히 기업이나 자기 라인이나 개인에게 강점이 있다. 스트렝스가 있고. 그럼 인간이 또는 조직이, 기업이 강점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위크니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고 요건 자기 내부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 있어요. 나 말고 환경이 opportunity, 다시 말하면 나에게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반면에 threat, 위험 요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비즈니스를 방해하고 내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요 4개를 만들어서 분석해서 이걸 극복하는 전략을 세운 게 스워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이 스워트 어널리시스가 바로 지피, 백전 불태의 한 전략입니다. 나를 알고 너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고. 지금 세계 유수의 기업은 전부 스워트 분석을 합니다. 우리의 강점은 뭐고, 우리의 약점은 뭐고, 우리 비즈니스에 유리한 opportunity, 기회는 뭐고,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성공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는 무엇이냐 하는 걸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키, 나를 아는 데는 반드시 스워트 분석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강점이 뭔지, 자기 약점이 뭔지를 잘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강점과 약점이 있고 마찬가지로 기회와 스레트가 있어요. 그런데 강점과 약점은요 반드시 어떤 고유한 특성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3개 내지 4개의 대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긍정심리학의 결론이에요. 모든 인간은 3개 내지 4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활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강점이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찾아보면 있어요. 나는 약점이 없는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해. 약점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강점이 약점이 될 수가 있고 약점이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활용하기 나름이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쓰시다 고노스케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름을 아시죠? 일본의 파나소닉. 지금 마쓰시다 전기를 창업한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어요. 일본에서 오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4학년 중퇴했어요. 그리고 폐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무지무지 약했어요. 또 집이 아버지가 뭐 하다 망해가지고 완전히 거지꼴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서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3가지 조건 때문에 성공했다 그랬거든. 우선 나는 학력이 형편없다. 아는 게 별로 없다. 왜?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거든. 이게 무슨 너무 장점입니까? 근데 자기는 장점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학력,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평생 배우려고 노력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을 데려다 썼다. 그게 장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조심했고 혼자 일하려고 하지 않고 협력해서 일하려고 노력했다. 그게 장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이게 전부 다 약점 같은데 고노스케는 그것을 강점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조 지라드.
이분은요 고등학교 중퇴를 했습니다. 이태리계 미국 이민자인데 그 부친이 술주정뱅이였어요. 술주정뱅이 해가지고 계속 두들겨 맞았고,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자인데 이거 뭐 완전히 거기다가 감옥에 갔다 오고 하면 불량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30대 결혼을 해서 보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겠어. 크리스마스 전날 집에 가보니까 마누라하고 애들이 굶고 있어. 그럼 어떻게 했어? 내가 뭘 해서라도 저 애들을 또 저 사람을 굶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자동차 세일즈맨이 된 겁니다. 쉐보레 자동차.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전설적인 세일즈맨으로 돼 있고, 그 책이 우리 시중에 많이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세일즈 불변의 법칙, 12가지 법칙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분은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헨리 포드와 함께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을 정도의 유명인사입니다. 기네스북에 세일즈맨, 즉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팔은 세일즈맨으로 연 12년간 올라간 인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또 이 양반은 아버지한테 워낙 학대를 당해가지고 말더듬이야. 말을 못해. 말더듬인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자동차를 팔아서 처자식을 먹여 살릴 것이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내가 말더듬이니까 계속 말을 듣자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말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계속 말을 들었어. 듣고 저 사람이 뭘 원하는구나 하는 것만 간단하게 느릿느릿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말을 더듬는 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인데 이분은 뭘로 썼어요? 강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은 고유한 성질이 아니다예요. 우리 코스트코 있죠? 코스트코의 스워트 분석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세요. 코스트코 강점, 저렴한 가격, 싸죠? 그 다음에 차별화된 상품, 전부 미국에 수입합니다. 굉장히 상품 믿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회원제 운영 통한 고정 매출. 코스트코 아무나 갑니까? 못 갑니다. 중산층 이상만 마케팅 타겟으로 잡아요. 회비를 내야 그 상점에 물건 사러 가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은 시끌벅적한 마트에 안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량 구매에 대량.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점포수 적죠. 접근성이 떨어져요. 취급 품목수 제한, 번들로 파니까 품목수가 제한돼요. 그리고 소량 구매가 안 돼요. 기회 요소, 코스트코에 대한 고정 선호층이 등장을 하고 있고, 구매력 성장에 따른 향후 매출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 위험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은 경쟁업체의 성장, 이마트가 코스트코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걸 만들었어요. 스타벅스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스타벅스도 스워트 분석을 했어요. 자, 높은 브랜드 이미지,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선도했다. 그런 약점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커피 시장에 대한 낮은 진입장벽. 그 말은 전문 커피점을 차리는데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도 나도 차린다 그런 말이에요. 너도 나도 차린다. 그 다음에 지나친 미국 평형에 대한 반감도 있어요. 그래서 기회 요소는 고급 커피 시장이 확대되고, 위험 요소는 고급 커피 시장의 경쟁심. 이런 식으로 반드시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어퍼튜니티가 있고 스레트가 있어요. 요걸 내가 어떻게 내 성공에 이용할 것이냐는 것을 머리를 써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창조경제예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창조경제. 아무렇게나 가만히 있는데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노자 도덕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인자지.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현명한 사람이다. 현명하다. 그러나 자지자명, 자기를 아는 것은 밝은 사람이에요. 밝은 사람. 자기를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성인자 유력.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자승자 강.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자승자가.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수오덕. 여러분, 장수가 되고 싶습니까? 쫄병이 되고 싶습니까? 장수가 되고 싶으시죠? 쫄병으로 사실 거예요? 장수는 오늘날 개념으로는 장교이고 리더입니다. 리더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손자병법에 탁 나와요. 맨 앞에 시계 제1편에 탁 나옵니다. 그래놓고 전쟁에 대해 설명해요. 장수, 자신만 리더는
요걸 갖춰야 된다. 이걸 장수 오덕이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오덕. 이게 지신인용엄인데 이 중에 지인용을 따서 현재 육군사관학교 교훈입니다. 저게 논어에 두 번이 나와요. 지인용 딱 나와요. 이걸 누가 교훈으로 하라고 그랬냐면은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께서 이걸 육사의 교훈으로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승만 박사는 한학자이자 그리고 미국 최고 학벌을 가진 학자입니다. 그분이 육사 개교식에 참석해가지고 이걸 교훈으로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그러면 장수. 그런데 여기 계신 분은 전부 리더가 되실 분들이고 적어도 나는 리더가 아닌데 그게 아니고 적어도 셀프 리더예요. 나 자신은 내가 리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을 자기가 리드하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노예이거나 로봇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신을 리드 못하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성공 못하죠. 그러면 장수가 되려면은, 다시 말하면 리더가 되려면은 5가지 덕목을 갖춰야 되는데 뭘 갖춰야 되느냐? 이건 손자가 춘추시대 한 얘기입니다. 맨날 싸움만 하고 망하고 죽고 하는 시대의 한 얘기예요. 장은 장자, 장군, 장수입니다. 장수, 리더는 그렇게 해야 돼요. 첫째, 지는 알아야 하고, 요 지는 지피지기입니다. 지피지기.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요 지는 요 지혜 지자하고 같습니다. 원래 요 한자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 뒤에는 생겼어요. 첫째, 알아야 하고, 알아야 되겠죠. 뭘 알아야 돼요?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지피지기예요.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아군을 알고 적군을 알고. 비즈니스에 적은 없으니까 나를 알고 경쟁자를 알고, 그 말이에요. 둘째,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신입니다. 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스폰서나 파트너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라인이 커지겠어요? 안 커지면 절대로 커질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는 결국 인품을 판다고 했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누가 물건을 사겠냐고 말이에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장수가, 리더가 믿을 수 없으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하들이 따라오겠냐고요. 안 따라가요. 너 나가라 그래. 너 나가라. 안 따라가요. 죽을 때를 왜 따라가?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 인입니다. 인. 여기서 인은 인간의, 저는 휴머니티예요. 휴머니티.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 성공 못해요. 파트너와 스폰서가 같이 잘 먹고 살자, 같이 성공하자 이러면 그 라인은 또 성공해요. 성공하더라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같이 성공하자. 이게 휴머니티고 베네벌런스입니다. 관용이에요. 관용, 배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이에요. 용기. 리더의 용기는 뭐냐 하면요, 솔선수범하는 용기예요. 앞장서는 용기고,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도덕적 용기입니다. 모랄 칼리지예요. 미 웨스트포인트 교훈 앞에 딱 보면은 모랄 칼리지라고 딱 돼 있어요. 앞에 모랄이 붙어. 도덕적 용기예요. 도덕적 용기. 도덕적 용기는요, 무엇 도덕적 용기라 하면은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하는 용기,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옳게 고치려고 하는 용기를 도덕적 용기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만약에 용이 육체적 용기를 이야기한다면 손자는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에요. 육체적 용기가 제일 좋은 사람이 장군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군감으로는 조폭이 최고예요. 그렇죠? 조폭. 이건 엄청난 육체적 용기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웨스트포인트 첫 페이지에 학교 설립의 목적에나 보면은 반드시 앞에 모랄 칼리지 그렇게 돼 있어요. 옳은 것을 하라, 옳은 것을. 여기서도 마찬가지, 용은 옳은 용기입니다. 내가 솔선수범하는 용기. 밑에 마지막으로 엄입니다. 지신, 인용엄 5가지 전부 외워놓으세요. 엄은 엄격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엄정함입니다. 여기서 엄정. 여기에 스트릭트니스인데 엄정함. 다시 말하면 법과 규정을 이 사람한테는 이건 내 족한지가 봐주고, 요건 우리 고향놈이 아니니까 안 봐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 그렇게 하면 파트너들이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없다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겨놓고 전쟁을 시작하면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기 위한 조건이 지피지기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된다. 나는 스워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고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회사 그 다음에 파트너에 대해서는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여기서 외모는 얼굴 생기체뿐만 아니고 학력이라든가 키라든가 무슨 경력이라든가 그런 거예요. 사회적 지위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리더가 되려면은 5가지 덕이 필요한데, 지신인용음 외워놓으세요. 지신인용음, 지피지기 알아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같이 먹고 살자는 인간애가 있어야 되고, 솔선수범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규정과 법, 원칙을 엄정하게 집행하라. 엄정하게 집행하라. 들쑥날쑥으로 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은 3년 후에 모두 일천택 일천남이 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